네, 안녕하세요. 19일에 있었던 고1 전국 연합 학력평가 국어 영역 오답률 가장 높은 문제 15문제를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BS 사이트 기준으로 이게 1등급 컷이 88점으로 되어 있던데요. 이 88점이라는 것은 90점 밑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까다롭게 느꼈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3 학생들은 90점이 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1등급 컷이 90점이 넘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대체적인 학생들이 쉽게 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90점이 안 되면 좀 까다로웠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는데 이게 88점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문제였다, 이렇게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15문제 풀면서 과연 이제 출제자들이 어떤 트릭을 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트릭에 걸렸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먼저 가볼게요. 이 2번 문제는 좀 이례적인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게 화법 문제거든요. 그래서 화법 문제가 물론 그 오답률이 가장 많은 15문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적지 않게 있긴 합니다만, 지금 순위를 보면 3위란 말이에요. 3위, 오답률 3위. 그래서 화법 문제가 이렇게 오답률 5위 안에 들었던 경우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3점짜리가 아니에요. 그냥 2점짜리인데 이렇게 오답률 3위다 라는 것은 좀 이례적인 문제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표자가 발표를 준비하며 참고한 그림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계획 중 발표에 반영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일단 정답부터 가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일단 정답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같은 말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위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끊어서 보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뭐를 위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문제 푸는 센스가 좀 는다고 한다면, 지금 왼쪽 것을 위해, 왼쪽 것이 목적이고 오른쪽 것이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구나, 그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골라야겠다. 물론 이제 여기서 발문은 적절하지 않은 거라서 연결이 떨어지는, 하여튼 중요한 것은 목적과 그 방법이 연결이 잘 됐냐 안 됐냐를 따져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3번을 보시면 경사제 방파제의 설치 용이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용이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것도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언급이 돼 있는데 어디 있냐면 여기 5단락 보시면 여기 약한 집안에도, 경사제 방파제는 약한 집안에도 설치가 용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5단락에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 경사제 방파제의 단면을 도식화한 그림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제시해야겠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정 부분을 제시하는 것은 바로 이 3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단락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경사면 방파제, 경사제 방파제의 설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적하고 그 방법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3번이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1, 2번을 고른 학생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사진이잖아요. 이 사진이라고 하는 것, 그림이잖아요. 그림. 정정합니다. 그림. 그래서 그림 제시, 이 그림 제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그림이 이거다, 이것을 생각했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골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요, 경사제 방파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그래서 끊고, 청중이 경사제 방파제의 실제 모습을 환기가 이제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인데요. 환기할 수 있는 사진을 추가로 제시해야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심 유발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진짜 관심 유발을 목적으로 한 건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요. 뭔가 질문을 한다든지 발표자가, 아니면 사전 제시, 사전에 사진을
사전 제시가 아니라 사진 제시네요. 사진 제시를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관심을 유발한다라는 것과 자동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치 시에서 시어가 반복이 된다면 리듬 형성이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효과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 유발과 어떤 청중에게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그림이라든지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이럴 때는 관심 유발하고 연결된다. 이것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틀렸냐, 이거를 제가 제 입장에서 분석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수단과 방법, 목적과 수단 방법 이 연결관계보다는 언급이 됐냐 안 됐냐 이것을 갖다가 이것을 기준으로 선택지를 평가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에는 언급은 다 된 거잖아요. 설치 용이성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 특정 부분, 그림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제시해야겠다 언급이 됐다 보니까 이 3번을 놓쳤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제가 올해 수능으로 기억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 영상 업로드한 거요. 거기에서도 화법이 좀 어려워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나왔냐면 원래 제시된 거냐, 그냥 제시한 거냐, 아니면 추가해서 제시한 거냐.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제 팁이라고 했는데요. 추가하여도 처음 나온 맥락인지 정말 추가하여 설명했는지를 유의해달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추가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어떤 맥락을 던져놓고 그것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추가하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아무것도 안 던진 상태에서 보여준다든지 뭔가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추가적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지금 파고들고 있는 것이 화법 문제이고, 이런 식으로 화법 문제에서 뭔가 정교해지고 있다. 이 정교가 원래 좋은 어감을 갖고 있지만 출제자 입장에서 정교한 문제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걸 푸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가운 얘기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을 이제 만만하게 볼 때가 아니다. 지문도 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독서 영역의 지문의 한 절반 정도는 웬만하면 다 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2번 문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뭐 화법과 작문의 융합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생들끼리 이렇게 대담을 나누고 협의를 하는 것은 화법의 이야기일 거고, 화법 영역일 거고, 그다음에 그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초고를 쓰는 것은 아무래도 작문 영역인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유형이에요. 몇 회 전부터인가 이 화법과 작문을 융합하는 이런 식으로 복합 지문이죠. 어떻게 독서 영역의 지문으로 따진다면 이 융합형 지문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6번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요. 6번 문제는 일단 오답률 10위가 되고요. 보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3이 가를 바탕으로 세운 글쓰기 계획이다. 나의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영이 됐냐 안 됐냐, 이것도 이 융합지문, 화법 영역과 작문 영역의 융합지문에서 융합지문이 등장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글쎄요, 새롭게라고 해도 뭐 지금 당장 처음 등장했다가 아니라 한 몇 년 전서부터 계속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4번이죠. 왜 그러냐면 가에서 언급한 세대를 나누는 기준을 제시하여 이분법적 사고의 문제점을 부각해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준 제시했나요? 기준 제시는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학생투에 보면 단순히 나이만을 기준으로 세대를 나눈다. 자,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세대를 나누는 기준은 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제시를 했어. 이 대화에서는. 그러면서 이분법적 사고의 문제점을 부각해야겠어. 이거는 이제 어디입니까? 가에서는 다 확인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살펴봐야 될 것은 나에 반영되었느냐, 과연 이 가에서 이야기된 내용들이, 글쓰기 계획들이 나에 반영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걸 따지는 건데, 아마 여기서 보시면은 이 글 나에서는 기준, 그 세대를 나누는 기준을
기준이 제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왜냐하면은 요 기준제 이분법적 사고는 여기서 계획도 했고 실제로 적용도 되었습니다만은 요 기준 같은 경우에는 대화에서는 언급이 됐지만 나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이 글에서는 기준이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1, 2, 3, 4, 5 이렇게 되는데 정답인 4번 말고 좀 5번이 상당히 높은 그 5번을 고른 학생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서는 가에서 언급하지 않은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새로운 예를 제시한 후 우리의 입장을 한 번 더 강조하며 마무리해야겠어. 요 마무리 부분에 새로운 예시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선과 악,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 아니면 추함, 그러니까 선악 미추 이렇게요. 이게 지금 이분법적 사고의 예시로 새로 들어간 겁니다. 새로운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가에서는 언급이 안 됐다라는 거지.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 이 5번을 고른 학생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내향형, 외향형 이것도 이제 이분법적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대화에서 내용인데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 선악과 미추가 지금 쓱 들어간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건 새로운 예시가 아닌데 원래 있던 예인데 이렇게 잘못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1, 2, 3번은 뭐 한 자릿수고 다 비등비등하게 뭔가를 잘못 보거나 실수를 한 학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5번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5번을 많이 고른 것은 새로운 예라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추가하여의 맥락하고 좀 비슷한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에서 10번 문제인데 이건 완전 장문이죠. 요 9번 문제. 요 9번 문제가 수능에 나왔었는데요.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이게 없어졌다 새롭게 나온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없어지기 전에도 3점짜리로 나왔거든요. 자료제시형 문제라고 해가지고 3점짜리로 많이 등장했는데 다시 이렇게 자료제시가 이번 수능에서도 그렇고 1, 2년 전부터 또 다시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 자료제시 문제가 좀 까다로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풀고 나면은 되게 쉬운데 그거를 갖다 판단할 때는 뭔가에 홀린 듯이 이게 이 말 같고 저게 저 말 같고 그런 느낌을 주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보시면은 정답은 5번이죠. 정답은 지금 5번인 것 같은데 지금 4번을 또 역시 그 비정상적으로 되게 많이 골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답 위주로 갈게요. 정답 보기 전에 발문 확인하겠습니다. 보기는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활용 방안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료 제시도 여러 가지로 하위 문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료 제시 플러스 활용 방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을 먼저 보시면요. 자료 2의 나가 뭐야 이거? 어떤 경로로 정보를 얻는가? 그죠? 그래서 이제 세대마다 다르다. 세대마다 5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지역 신문이 좀 많고요. 그 대신 누리 소통망에서는 되게 적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자료 3을 활용하여 누리 소통망을 활용한 자료 3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누리 소통망이라고 활용이 되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사진 올리기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여 누리소통망 사용에 익숙한 청소년층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였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활용하여 누리소통망을 활용한 경기장 이벤트를 여기까지는 언급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누리소통망을 통해서 인증사진 올리기 이벤트를 했고 그래서 청소년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였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끊어서 보면은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한 사례, 인증 이벤트가 프로그램의 다양한 개설하고는 무관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이벤트인 거지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이건 지금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역시 뒤에 보시면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목을 개설하는 동시에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대도 확대해야 된다. 다양한 종목 개설, 운영 시간 확대 이렇게는 연결될 수가 있지만 5번처럼 이벤트를 다양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건 결국 말장난이죠. 그래서 참여율 확대는 우리가 그 청소년층의 참여율 확대를 이끌어내는 것과는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요 이벤트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했느냐 하고는 조금 연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인증 이벤트가 프로그램의 다양한 개설과는 무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매력적인 오답이 4번이었는데 4번 보도록 하죠. 자료 1과 3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의 증가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했어. 자료 1이라니까 지금 위로 올라가 보면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전국은 60% 정도인데 지금 우리 지역은 거의 거기에 못 미치고 있죠. 조금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증가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 교수 말 그대로 가져온 거잖아요.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목을 개설하는 동시에 뭐라고요?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도 확대돼야 된다. 딱딱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자료 1에서는 뭐예요? 참여율의 증가 추세를 유지한다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자료 3하고는 뭡니까? 운영시간 확대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개가 애매하게 섞이지 않고 자료 1은 뭐예요? 증가 추세 유지. 그 다음에 자료 3은 프로그램 운영시간 확대 이렇게 명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 정교하다라는 게 명확하게 연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해결할 때 선택지를 판단할 때 두루뭉술한 그런 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은 틀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몇 번입니까? 9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 쪽에서는 지금 13번, 14번이 나오는데요. 이 13번 이거 뭐야? 이거 1학기 때 배웠을 거 아니요. 의문의 변동은 어떤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교체, 어떤 의문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의문이 생기는 첨가, 두 의문이 하나의 의문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있다. 또한 의문 변동에 따라 의문의 개수가 변하기도 한다. 갑자기 나왔죠? 의문의 개수. 그러니까 의문의 변동을 하나 주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문의 변동의 종류냐, 교체냐, 탈락이냐, 첨가냐, 축약이냐 이걸 한번 따져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따져줘야 될 것은 이 의문 변동에 따라 의문의 개수가 변하냐 안 변하냐. 의문의 개수가 변한다는 것은 늘어나느냐, 변화가 없느냐, 줄어드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인데요. 4번을 보면 해맑다에서 리을 기억이 기억이 됐지. 자음군 단순화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자음군 단순화는 뭡니까? 탈락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탈락을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된소리 되기니까 디귿이 뭐가 됐어요? 쌍디귿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체가 됐지. 그래서 교체가 되는 것은 교체만 됐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의문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지. 아니 그 축구에서 11명인데 한 명 교체했다고 해서 그 11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잖아요. 10명에서 11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교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데 지금 뭡니까? 그래서 교체만 있다고 한다면은 의문의 개수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뭐도 있었습니까? 자음군 단순화에서 탈락이 있었죠. 그러니까 교체는 0이고 탈락은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줄어듦 4번으로 정답을 고르시면 됐었습니다. 이거는 나는 말이죠. 여기 3번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은 14%라서 뭐 무시 못할 비중이죠. 10%를 넘었으니까.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이것만 봐도 알잖아. 지금 내가 교체 첨가라고 했어. 교체는 변화가 없다고 그랬죠. 개수에 의문 개수에 첨가가 됐대. 그럼 뭐야 이건 늘어남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만 봐도 교육열에서 어떤 의문 변동이냐 이거를 따질 필요도 없이 요 두 개만 보고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는가, 그런 선택지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3번 같은 경우에는 요 열의 자리에 니은이 첨가가 되고 그 다음에 교체가 돼요. 그래서 그죠? 요 앞에가 기억에서 이응으로 교체가 되죠. 니은 첨가 후 교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첨가 후 교체니까 늘어난 거
거고요. 하지만 지금 그걸 떠나서 이렇게 그 문제 아까 정교하다고 했는데 이때는 정교성을 조금 잃었던 것 같아. 출제자들이 교체 첨가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야 늘어나야지. 이 자체가 모순인데 3번을 바르게 분석한 것은 이라는 발문에서 정답으로 고른다. 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5번도 17.7%인데 이건 어떻게 되죠? 일단은 여기 치읓이 디귿으로 됐잖아. 우리가 음절의 끝소의 규칙이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게 7종성만 발음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교체가 되고요. 기역하고 히읗이 뭐야? 축약돼서 키역이 됐잖아. 근데 여기선 축약은 맞는데 탈락이 아니라 뭐가 됐어? 교체가 됐죠. 그래서 교체가 하고 축약이 됐으니까 줄어듦. 이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탈락이라서 5번은 선택지가 정답으로 될 수는 없고요. 정답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를 틀렸다고 한다면 실수가 없고 진지하게 풀었는데 틀렸다고 한다면은 지금 벌써 1학기 때 배운 내용을 까먹고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개념이 안 잡혔다. 이게 여러분들 2학년 올라가도요. 일단 이 전국 연합 학력 평가는 구별이 안 돼요. 화작 그 수능처럼 선택형 문제지가 배부되는 것이 아니라 다 혼합해서 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언어와 매체를 내가 미리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은 물론이거니와 그렇지 않고 뭔가 이제 뭐 그렇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급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난 정시파인데 이제 수능을 잘 봐야지. 그럼 일단 모의고사를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의고사에 내가 암만 화작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문법 문제가 나왔다, 언어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요. 좀 신기하긴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1년 선배들이 아마 그 내신에서도 화작하고 언매가 있는데 언매를 선택한 수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지금 개념서 어떤 개념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학년인 그 여러분들은 이번 방학 때 개념서를 보시는 것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개념서를 통해서 문법 내용을 지금 하나하나 정리 보충해야 된다. 지금 아니면 솔직히 지금 9기 선배들은 조금 시간에 쫓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다른 거 공부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근데 물론 여러분들도 공부할 게 많지만 그 공부할 것 중에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 문법 개념서를 볼 수 있는 그런 방학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뭐 수업 시간이나 컨설팅 할 때 소개해드렸던 개념서들을 좀 한번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문법이 또 걸렸단 말이야. 여기서는 높임이에요. 24번 문제 틀렸다면은 그 학생은 높임의 종류라는 것을 키워드로 잡아가지고 요거에 대한 개념을 찾아 정리하십시오. 언매을 선택 예정 학생은 지금 문법 개념서로 달려가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5개 있거든요. 주체 높임이 일단 첫 번째로 보입니다. 문장의 주체. 근데 문장의 주체인데 서술어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주어와 같지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렇게 제가 필기를 해놨고요. 서술어를 하는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 주체라는 것. 그래서 선어 말어미나 조사, 특수어휘 등을 통해 실현된다. 또한 주체의 신체 부분, 소유물, 생각 등을 높여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기도 한다.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문장 형태로 보면은 사람을 높인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치아라든지요, 이빨을 갖다 치아로 하든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드신다, 먹다를 드신다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신체 부분 그 다음에 소유물, 그 다음에 생각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높이기도 한다. 이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람은 아니잖아. 근데 아마 주체라고 하면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그런 내용을 높이는 형태를 보인다. 형태적으로 그러면은 간접 높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은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이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죠.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아까 주체 높임은 뭐였어? 주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주체를 높였다고 하면은 지금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문장의 객체를 높이는 것으로 조사나 특수어휘를 통해 실현된다. 그 다음 또한 상대 높임은 청자를 높이거나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으로, 그러니까 끝말을 보면 되는 거예요. 종결어미를 통해 실현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높임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아이 상대 높임 딱 보는 순간 격식체와 비격식체 떠오를 수 있고요. 격식체에서는 낮은 것서부터 높은 것으로 해라, 하게, 하오, 하십시오체가 있다. 그 다음 비격식체는 두 개가 있는데 해요체가 있다. 이거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높임에 관한 전체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그런 지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체, 객체, 아니면 직접 간접, 아니면 상대 높임에서 이제 그 순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묻는 것이 좀 대다수였는데, 이 문제는 그것을 다 그 보기로 끌어들여 가지고 풀고 있었다. 풀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요. 일단 기억을 볼게요. 기억은 조사 깨를 활용하여, 기억이 뭐예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 청자가 되죠. 범서야, 할아버지께 과일 좀 갖다 드려라. 옳지 않은 거죠. 과일 좀 갖다 드려라. 아니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이 문장에 여기서 보면 여기 뭐를 높인 것 같아? 범서, 할아버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범서를 높인 거요, 할아버지를 높인 거요. 이건 상식적으로 뭐야? 할아버지를 높인 거지. 뭐를 써서? 깨를 써서, 그죠? 깨를 써서 과일 좀 갖다 드려라. 근데 제가 이게 주체냐 객체냐라고 했을 때는 객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범서야, 할아버지께 과일 좀 갖다 드려라. 서술어 어딨어? 여기 있죠? 주는 거 아니야. 주는 사람은 누구요? 주는 사람은 범서란 말이에요. 범서. 그래서 주체인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께라고 하는 것은 이 할아버지는 뭡니까? 주체가 아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살펴보면은 결국 부사어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가 아니라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또 특이한 거 보면은 여기 5번이 또 적지 않은데요. 5번 디귿은 동생이 언니한테, 이 언니가 이제 윗사람이겠지? 아래. 언니, 어머니가 우리에 대한 걱정이 많으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으셔, 많으시다를 고치면은 만 플러스 으시 이렇게 그 분석이 되고요. 여기서의 의시가 선어말어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주체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생각인 걱정을 높여서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여기서는 지금 포인트가 여기 간접 제시냐, 간접 높임이냐, 직접 높임이냐 이걸 따지고 있는데, 이거 보면 뭐요?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얘기한 뭐예요? 생각이잖아. 생각 등을 걱정.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어머니를 직접 높이지 않는다,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주체냐 아니냐를 따질 때 주체라고 하는 것은 서술어의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서술어가 뭐예요? 많다잖아. 많다의 대상인데 뭐가 많은 겁니까? 걱정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어머니가 많은 거예요? 걱정이 많은 거지. 어머니가 많은 게 뭔 소리야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서술어의 대상은 걱정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높임과 직접적 높임 다르고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상대 높임법에서는 이제 격식체, 비격식체로 나눠지고, 이런 어떤 체계는 개념서를 통해서 꼭 잡으셔야 한다,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독서 영역은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전국 학생들의 뭐 EBS에 나온 그 오답률이 모든 학생을 모수로 하진 않지만 표본으로 하진 않지만 그래도 전국 수준에 맞게 여러분들 역시 잘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지금 1위에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 걸렸지. 경제 지문인데요. 이게 1위고 28번 문제고 1, 2, 3, 4, 5 어떻습니까? 2, 3, 4에서 좀 많이 걸린 것 같네. 2, 3, 4 한번 보자. 윗글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지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요 지문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은 풀었으니까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의자 생산량은 여기서 보시면은 조업도는 생산량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조업도에 대해서는 우리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조업도 어떻습니까? 200, 400,
600 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목재 구입비는 일단은 뭡니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고 이거는 변동원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차료는 고정원가의 예로서 지문에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기계 대여비는 고정원가로 역시 나와 있었습니다. 공장 전기 요금은 혼합 원가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혼합 원가, 변동 원가, 그다음에 고정원가. 이 지문이 길어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문을 분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고정원가, 변동원가, 혼합원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해놓고서는 한 단락씩 4단락은 고정원가, 5단락은 변동원가, 6단락은 혼합원가 이런 식으로 한 단락씩 딱딱딱 끊어가지고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윤문을 해줬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요거 보기에 대한 얘기가 그대로 없으면은 어떤 보기에서 의자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언급 안 됐잖아요. 근데 생산량은 여기서는 조업도라고 했고 조업도에서는 지문이 있으니까 이 생산량은 조업도다. 그 다음에 목재는 언급이 안 됐습니다만 재료비고 이 재료비는 변동원가고 제조원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근데 광고비는 비제조원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끊어지고요. 제가 여기 131, 141, 150일이라고 썼는데 이 10,000원씩은 다 빼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시면은 단위 원가 회계에서는 제조원가를 계산할 때 단위당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단위당 제조원가는 특정 기간에 생산된 제품 한 개의 제조원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발생한 제조원가의 총액을 총생산량으로 나누어 구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로 나누는데 우리가 이 그 총계라든지 통계를 잡을 때는 이 제조원가만 따진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문에서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끊어가지고 130, 140, 150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 다 더한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건 생산량이니까 돈 아니니까 빼고 5만원, 100만원, 105만원, 115만원 그 다음에 더하면 15만원 더하면 130만원 그 다음에 이거 역시 더하면 140만원 이거 더하면 150만원 이렇게 된다는 거 이 정도 체크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보죠. 1월부터 3월까지의 비제조 원가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광고비요. 그래서 만원 변동이 없어요. 근데 목재 구입비로 발생한 원가의 총액은 3월이 가장 높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 겁니까? 재료비인 거잖아요. 그래서 목재로 구입비로 발생한 원가의 총액이니까 이거 150일이 아니라 150이죠. 그러니까 3월이 가장 높죠. 130, 140, 150인데 요거니까. 그래서 1, 2번은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단위당 공장 전기요금은 공장 혼합 원가고요. 일단 2월에 비하여 3월에 증가하는군 그랬어. 자 여기서 단위당 공장 원가는 뭐냐면 혼합 원가거든요. 그래서 보면 혼합 원가는 고정 원가와 변동 원가의 합이다. 전기요금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지. 그래서 다음 전기요금으로 발생한 원가의 총액은 조업도에 따라 비례하며 증가하고 단위당 전기요금은 뭡니까?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걸 주목하고 다시 보시면 단위당 공장 전기요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단위당. 그러면 2월에 비해서 3월에 증가하는군 이라고 볼 수가 있냐 이 얘기인데 이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잘 봐봐 이거. 그래서 다음만 보면 되는 거예요. 전기요금으로 발생한 원가의 총액은 전기요금으로 발생한 원가의 총액이야. 총액. 요 딸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지문에 나와 있는 것은 요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단위당 전기요금은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라고 했잖아요. 조업도는 어때요? 지금 1월부터 2월하고 4월하고 3월하고 늘어났지. 늘어났으니까 증가할수록 감소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감소가 되는 거예요. 감소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위당 공장 전기요금은 그 6달랑 마지막에서도 그 뒷부분에 숨겨져 있는 정보였는데 요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거를 많이 못 골랐던 이유는 공장 전기요금이 25만 원에서 2월에 봐요. 3월 35만 원 이렇게 증가했다? 이렇게 봐도 되긴 되는데 일단 지문에서는 이걸 보면 안 돼요. 단위당 공장 전기 요금에 대해서 언급이 된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왜 3번을 못 골랐을까?
증가하는 이 증가만 봐서 그러구나. 15, 25, 35. 하지만 단위당 공장 전기요금이고 이것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죠. 그러니까 그 뒷부분을 봤었어야 돼. 1, 2, 3, 4, 5. 4번 볼까요? 4번도 왜 이렇게 많아?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변동 원가의 비중은 고정 원가의 비중보다 높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대충 가는 거예요. 이제 틀린 학생들은 혹시 4번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고른 것은 어디 볼까? 변동 원가라고 한다면은 요 목재 구입비인데 지금 130만 원에서 5만 원, 140만 원에서 5만 원, 150만 원에서 5만 원. 어때?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보면 130분의 5, 140분의 5, 150분의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변동 원가의 비중은 고정 원가의 비중보다 낮겠군. 이렇게 해서 아마 4번을 골랐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게 아니지. 지금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입견이라는 겁니다. 선입견이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4번 3월 변동원가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재료비. 그러면 재료비고 변동원가라고 했으니까 어디를 보면 됩니까? 여기 보면 되겠네. 예. 여기서 변동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빵 하나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당위당 밀가루 구입비는 조업도의 증감과 상관없이 동일하다. 이런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빵 생산량을 늘리면 밀가루 구입비도 늘어나므로 밀가루 구입비로 발생한 원가의 총액은 원가 총액은 비례하여 증가한다. 근데 단위당 밀가루 구입비는 동일하다.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잘 봐야 돼. 원가 총액과 뭐가 나와 있는가요? 원가 총액과 원가의 총액과 그 다음에 단위당 밀가루 구입비. 아까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원가의 총액과 단위당 전기요금.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지금 다르단 말이야. 근데 이 둘 갖다가 구별하지 않고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지금 선택지로 뛰어들었다고 한다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130분의 5, 140분의 5, 150분의 5 이거 비중 줄어드는데 비중 높다고 했네?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이 4번을 이렇게 또 비정상적으로 많이 골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말이죠 130분의 5, 140분의 5, 150분의 5 그냥 이렇게 해서 풀리는 선택지였으면은 이건 너무 쉬운 문제고 중학교 수준도 중2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암만 1학년 문제라고 해도 11월 문제인데 출제자가 그렇게 수준을 낮추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뭔가 너무 쉽게 판단이 든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28번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가 핵심이었습니까? 각각의 그 보기의 항목이 이게 고정원가인지 변동원가인지 혼합원가인지 아니면 동시에 재료비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원가의 총액과 빵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도 원가의 총액과 빵 하나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단위당 밀가루 구입비. 그 다음에 여기서도 원가의 총액과 그 다음에 단위당 전기요금 이 두 가지를 구별하고 각각의 진술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우선은 여기서 잠깐 끊고요. 왜 그러냐면 학교 일정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잠깐 끊고 2부로 가겠습니다. 꼼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1시 반에 학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오늘 여러분 다 집에 갔잖아. 근데 지금 선생님들 남아서 그 다음 일정이 있어. 그래서 2부 지금까지 한 건 1부였고요. 그다음 2부에서는 문학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잠깐 끊고 잠시 후에 2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어디 가지 말고 여러분들 영상 올라가는 건 한꺼번에 올라가니까 그냥 2부 이어서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32번 문제가 오답률 5위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소설은 전광용의 흑산도였고요. 오답률은 53.3%. 상당히 오답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보기 선택한 거 보니까 2번, 4번, 5번 정도를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2번부터 문제부터 보면은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요.
자, 그러면 2번을 보시면 북수리는 인실이 어머니와 송기를 벗기러 갔었다.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나와 있어요. 북수리는 송기 벗기러 갔을 때 손가락자리가 동시에 솟아나지 않던 인실이 어머니의 다리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자리가 동시 솟아나지 않던 인실이 어머니의 다리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이 부분은 뭐예요? 북수리하고 그 인실이 어머니하고 같이 일단 손기 벗기러 갔던 적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적절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20% 가까운 학생들이 이 지금 2번을 골랐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송기라는 단어를 갖다가 잘 모르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각주에도 안 달렸잖아요. 그래서 그 넘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송기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으면 소나무의 속껍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먹기 위해서 소나무의 속껍질은 옛날에 곡식이 없었을 때 그걸 그 껍질 속을 이제 베어 먹었으니까 그걸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번은 아마 사전적 의미의 송기라는 말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4번을 보면요, 약간 꼬운 거였어요. 용바오는 북수리를 보기 위해 고사도 가지 않고 그녀를 기다렸다. 일단 북수리를 보기 위해 목적자리죠. 고사도 가지 않고 그녀를 기다렸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내일이 유왕님 고사 모시는 날이란께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사 지내는 날은 언제예요? 내일입니다. 내일. 고사는 내일 지내고 지금 뭡니까? 오늘은 그럼 뭐예요? 오늘은 지금 그 용바오가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북수리가 찾아오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기 정리된 것처럼 북수리를 보기 위한 국수리가 아니라 북수리를 온 것은 오늘, 그다음에 고사는 내일. 그러니까 뭔가 맞지가 않죠. 오늘을 위해서 내일 뭐뭐 할지도 않고 그녀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5번은 왜 이렇게 많이 골랐냐? 자, 북수리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기다릴 것이라는 생각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했다. 일단 문장이 좀 긴 편이죠. 다른 선택지에 비해서. 그럼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자신을 기다릴 것이라는 생각이 있느냐?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까막 위에 바위에 선 북수리의 눈앞에는 고래등 같은 용바오가 가로막고 섰다. 할아버지의 꿀대를 파고하고 솟구치는 가래침 소리가 목덜미를 잡았다. 뭐가요? 주어가 뭡니까? 북수리의 목덜미를 잡은 거의 주체가 뭐예요? 가래침 소리죠. 실제로 일어날 수는 없죠. 가래침 소리가 어떻게 사람의 목덜미를 잡겠습니까? 그것은 할아버지가 자신을 기다릴 것이라는 생각하고 연결 지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쉬움인데 이게 어디 아쉬움이 있느냐? 여기 보면 안악내들은 육지, 그러니까 이 대상을 여기 문장에 숨겨진 대상을 놓친 거예요. 안악내들은 그 육지를 그리워하다가 목마르고 기다리다 지쳐서 쓰러지면서도 결국 육지에 갔다 못 갔다? 못 갔다. 그러니까 육지를 그리워하는데 못 갔다니까 뭐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쉬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북수리도 뭐예요? 그 인실이 어머니의 그 해산할 때 아이를 낳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아이를 낳다가 죽으니까 이 섬에는 어떤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 육지로 나가고 싶어 했고, 더군다나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고 있는 마리가 아니라 곱슬머리 청년이 지금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수리도 싫지 않은 눈치고요. 그런데 결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떠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지에 가고 싶은데 뭔가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그 용바오에 대한 생각도 없지 않았을 건데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못 갔기 때문에 아쉬움을 뒤로 하고 집으로 향했다. 이거는 적절한 이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담이긴 한데 지금 여기 북수리를 보기 위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목적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히려 왜 그녀를 기다렸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출제자라면은 여기 보면 그런 게로 술도 고기도 못 먹고 정의한다 있게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 용바위
용바오 맞죠? 용바오가 내일 있을 고사를 위해서 뭔가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지금 숨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마을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 그 북수리가 잠깐 그 도망쳐 나온 그 부분에서 보시면은 막걸리를 마시는 객가에서 막걸리를 나누는 참이었는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누가 용바오가 갔으면은 막걸리를 먹겠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고사 지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술도 고기도 못 먹고 정이 그 몸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목적 자리에다가 좀 그 포인트를 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목적 자리에다가 포인트를 둔 것이 앞에서 우리가 일부에서 다루었던 화법과 작문 영역에서도 이 목적에다가 주로 그 포인트를 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목적에다가 포인트를 두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학생들이 그 좀 혼란스러워하는, 그러니까 혼란스러워하면 차라리 다행인 거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쉽게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정답이 한 방에 뽑아지지 않을 때, 한 번에 선택되지 않을 때 혹시 내가 목적에 지금 그 함정이 파져 있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넘어가고 간과하는 것이 아니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4번 보죠. 같은 지문인데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또 살펴볼 것은 일단 4번이 정답이고요. 다행히 이제 50% 밑으로 떨어졌는데 오답률이 5번이 좀 비정상적이죠. 4번, 5번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읽었을 것이고 4번 볼게요. 북수리가 할아버지를 모시자고 한 제안의 진정성을 느낀다. 진정성을 느꼈죠. 여기 보죠. 육지에 가서 잘게만 잡으면 할아버지도 모시자는 곱슬머리의 눈동자에는 진정이 고였다고 생각되었다. 누구 입장에서? 북수리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맞아. 앞에는. 그런데 섬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섬 사람들의 모습. 아니죠. 섬 안이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곱슬머리를 선택을 했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그 섬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일단 이 바다를 떠나야 되는 거잖아. 섬을 떠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섬 안에서라는 말이 지금 어울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번을 보면요. 왜 5번을 적절하지 않다고 많이들 생각했을까? 북수리가 용바오가 돌아올 것만 같다고 느끼며 마을로 향하는 것에서 섬 사람의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선택한 섬 사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여기 섬 사람이라고 잠깐 그 숨겨놨지만 요건 뭐예요? 결국에 북수리잖아요. 이 섬 사람 대신에 북수리를 갖다가 집어 넣게 되면은 북수리를 집어 넣게 되면은 딱 아기가 맞아 떨어지는 그런 그 진술이 됩니다. 그래서 4번. 그러니까 이 섬 사람을 제가 봤을 때 5번을 많이 고른 이유는 이 섬 사람을 북수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 어떤 일반적인 섬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서 북수리가 그 까맣게 아낙네들이고 이 사람들이 섬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수리도 결국에 섬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걸 잠시 놓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복합 지문이 하나 나 있어요. 노부탄이라고 했는 건데, 자, 제가 이제 여기 지문을 보시면은 좀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 이 가사잖아요. 가사는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한 가사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더구나 1학년이기 때문이죠. 물론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시되어 있는 가사 작품을 많이 알아야 하는데요. 근데 처음 보는 그 가사라고 할 때 좀 표시할 부분이 어딘가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그 표시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관계 한가 있는가 의문문에다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의문형 종결 어미에. 왜냐하면 요게 의문문이 일단 가사가 현대어로 쓰여 있긴 하지만 현대어 풀이로 가긴 합니다만은 물음표까지 나오진 않아요. 제 그 지문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의문문이냐 아니냐 그거를 따져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 가사에서 고전 운문의 가사에서 의문형 종결 어미를 치면서 어떤 수사법 서립
서리법을 갖다가 집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음표가 없다 보니까 의문문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야. 그걸 그냥 또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일단 서리법을 찾을 확률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문문형 종결음이 뭐뭐 하는가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여기 니은가 이런 쪽은 좀 체크를 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서리법인가, 특히 그 가사에서는 단순히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의 형태를 취하는 그런 서리적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체크하는 것이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화자의 감정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화자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다 표시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전운문에서는 그 제목, 한자로 되어 있는 제목일 경우에는 더 유효한데요. 그래서 한자를 많이 알면 유리한 겁니다. 그 제목을 꼭 확인을 해라.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노부탕이지 않습니까? 이거 좀만 한자 안다면은 늙을 노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부부인데 그 여자 아내 붙자 그 다음에 탄식할 탄자입니다. 그러니까 늙은 부인의 탄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한스럽겠다. 분위기가 밝지만은 않겠다. 샤방샤방하진 않겠다. 칙칙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또 여기 붙자가 있단 말이야. 그냥 그 여자를 써도 되는데 여기에 그 아내 붙자를 썼다라는 것은 뭔가 남편에 대한 정보가 좀 담겨 있지 않겠느냐. 탄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정적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순천 김씨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 김씨 좀 의아하죠. 왜냐면은 원래 고전운문 가사는 작자미상이 더 많은데 하여튼 순천 김씨가 아무래도 이 노부에 해당하는 거고 이 김씨의 한탄이다. 근데 그 한탄의 배경에는 남편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분위기는 밝지 않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통해서 사정 정보를 얻고 들어가는 것과 이걸 갖다가 그 지문을 읽는 걸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목을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때 제목을 본다 해도 뭔가 그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보가 남는 그런 그 가능성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전 산문도 좀 마찬가지긴 해도 운문에서 특히 이게 그 있잖아. 그 셰프들이 이제 요리 방송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막 이게 뭐 비법 같은 거잖아요. 이것도 비법 아닌 비법인 게 뭐냐면 고전 운문일 경우에는 한문으로 된 제목을 풀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들어가라. 요리에서 순서를 바꾸면은 그 맛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꼭 제목 먼저 보고 그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고 나서 그 다음에 본문에 들어가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정도 됐고 나는요 수필이라 나오죠. 이인노의 청학동기. 이 청학동은 아마 두류산이라고도 불리는 지리산과 관련된 그런 지역인데요. 이제 그것과 관련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전 수필과 고전 운문 가사가 복합적으로 제시된 지문입니다. 자, 35번을 볼게요. 이것도 11위에 해당 랭크가 되어 있고 지금 보니까 5번들 잘 골랐는데 일단 3번 1번, 2번, 3번 정도 특히 3번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일단은 나가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나를 적용했을 때 지금 발문에서는 공통점이니까 가와 나중에 하나라도 적용이 안 되면은 적절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를 적용했을 때 좀 이렇게 체크가 많이 됐었습니다. 일단 나에서 명함의 대비를 통해라는 부분은 찾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반어적 표현도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글 자체가 진나라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오류 선생 얘기 나오면서 진나라 사람들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진나라 사람들의 도원이라는 그 지명이 아니라 이곳이 아니라 그 지리산 중에서도 청학골이라는 그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청학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청학동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학동에 살고 싶은 마음, 청학동에 대한 어떤 예찬, 청학동에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소망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반어적 표현은 나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연쇄 방식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다 개념이라고 썼죠. 뭔 소리냐면 연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학시험에 수능 문학시험에서 나오는 용어로 봐야 될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연쇄적으로 그냥 뭐 연속적으로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그 수능 어휘력 사전이라는 책인데 연쇄법, 쇠사슬처럼 앞말의 꼬리에 그 다음에 말의 머리를 연결하는 방법, 앞 구절의 끝을 다시 다음 구절의 첫째 말로 삼아서 연쇄적으로 내용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연속이 아니라 단순한 연속이 아니라 연쇄와 연속은 다르죠. 연쇄라고 하는 것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들어드리는 예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게 연쇄법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여기서 연쇄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나에서요. 그러니까 가는 찾지 않았어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뭔가 가와 나중에 하나를 선택해갖고 이제 이 선택지를 판별하는 그런 방법을 쓰긴 했는데, 물론 여러분은 두 개는 다 적용이 되는지, 가 나중에서 가에는 적용이 되는데 나에는 적용이 안 되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둘 다 적용이 안 되는지, 이런 것까지 복습하실 때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틀리고 나서 다시 한번 푸실 때는 그걸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없고요. 4번에 명령형은 없습니다. 뭐 리라는 이건 영탄형에 가깝죠. 뭐 해라가 아니라 리라라고 하는 건 영탄이기 때문에 4번도 아니고, 5번을 보시면 물음의 방식을 통해 대상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 마지막 보시면요, 딱 나와 있어요. 이건 다행히도 물음표가 있네. 그러니까 쉽게 이 부분을 찾을 수가 있을 거고요. 나도 유자기와 같은 고상한 선비를 만나서 청학동에 살고 싶다, 그런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대상에 대한 태도, 도원을 추구하는 태도, 뭐 청학동을 추구하는 태도, 무릉도원을 추구하는, 뭔가 속세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공간을 추구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가도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아까 관계한가, 그 다음 입고 벗고 먹고 굶기, 그 무엇이 관계가 있느냐, 부세의 좋은 영광 과거밖에 또 있느냐, 이렇게 돼 있고, 이안이 신선인가.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읽으면 알겠지만, 아니면은 나중에 이거를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현대어풀이잖아요. 이제 완전한 현대어로 가게 되면, 현대어풀이를 보게 되면은 이건 무슨 소리냐면, 지금 아무댁은 가장 자랑말이, 그러니까 이건 아내가 될 거예요. 어떤 아내가 가장을 자랑하면서, 그러니까 남편이 되겠죠. 남편을 자랑하면서 천자문과 유학을 배웠는데 너무 가난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책을 묶어서 실형에 얹었다. 책을 안 봤단 말이야. 책 보는 걸 포기하고 뭐를 했대? 괭이 메고 호미 주어서 논 메고 밭을 가꿨대. 그래서 여름에 수고하고 가을에 타작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집안 식구 배불리고 환곡 세금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공부하다가 지금 가난이 문제야. 이거 지금 내가 그 과거라는 게 되게 어렵다고 지금 그래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거 칠 때가 아니야. 일단은 가족의 생계가 중요해. 그래가지고 책을 갖다가 묶어두고 뭐합니까? 직접 그 양반일 거예요. 아마 과거를 준비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그 농작물을 경작하는 그래서 가을에 수확을 거뒀고, 그래서 배불리 먹었고, 그다음에 환곡 빌렸던 어떤 곡식 세금 걱정이 없다. 이게 아니 신선인가? 이게 신선이지. 그런데 이 화자에 어떻게 보면은 이 화자가 이제 그 노부가 될 것이고 순천김 씨가 자기 자신일 가능성이 큰데요. 이 사람의 남편은 지금 공부를 그만둡니까? 안 둡니까? 안 둬요. 그런데 결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또 그에 딱 파생되는 결과는 뭐예요?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막 독촉받고, 환곡이라고 한다면은 보릿고개 때 나라에서 그 곡식을 꿨다가 추수할 때 갚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꾸긴 꿨는데 지금 갚을 게 없어. 왜냐면 1년 동안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책만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독촉받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남편에 대한 원망을 결국 드러낸다. 그럼 남편에 대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물음의 방식을 통해 대상, 남편에 대한 원망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대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이 적절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36번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또 오답 순위가 9위가 되고 5번을 많이 골랐는데 지금 이제 뭐 1, 3, 4 이렇게 있는데요. 볼게요. 기억이 뭐냐면 아마 이야기일 텐데 그 말 들어. 여기서 나는 이제 그 순천김씨가 될 거고요. 그 말 들어. 그 말이 뭐였어?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우리 남편은 공부하다가 가난하니까 그 책을 묻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황목도 갚고 뭐 그랬다. 세금 걱정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 그 순천김 씨가 이 작품의 화자가 듣습니다. 들어서 얼마나 좀 배 아프겠어요. 지금 남편과 내가 처한 상황은 저 집이나 우리 집이나 똑같은데 저쪽 남편은 농사를 지었고 우리 집 남편은 뭐예요? 그 농사는 안 하고 지금 글만 읽고 있는데 지금 그 결과는 신통치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나도 이 말 듣고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쭉쭉 나와서 여기 책 덮고 돌아앉아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제 내가 뭐라고 하니까 인왕씨 몇 대 손자 수인씨 되었던지 절로 맺은 나무 열매 먹고 좋게 살던 것을 수인씨가 일을 많이 벌려서 교인화식하였구나. 그러니까 불로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을 가르쳤답니다. 중국 전설상의 황제가. 우리 부부 굶는 일은 그 수인씨 탓이 뭔 헛소리야. 이게 좀 수인씨가 뭐예요? 수인씨가 불로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이 사람이 없었으면은 이 남편의 생각은 뭐냐면 이 사람이 없었으면은 뭐 맛있는 뭐냐면 음식을 조리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괜히 불로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식욕을 일깨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만리 높은 위에 옥황상제 앉아 계셔 천하사람 부귀빈천 마련하여 주었으니 굽는 탑 무리런들 어이하여 올라가리. 탐물어 무엇하리 하늘만 기다려. 이건 다 누가 정한 거야? 옥황상제가 정한 거야. 나의 노력의 의지 아니면 내가 농사를 짓든 안 짓든 이게 아니라 우리 부부가 가난하게 살고 뭔가 내가 시험 공부를 하고 있지만 과거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옥황상제의 탓이다. 네 옥황상제한테 그럼 물어봐라. 근데 물어볼 수 있느냐? 사실상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늘만 기다리고 있다. 구태여 저 상제님이 무록인을 내었을까? 그러니까 옥황상제님이 무록인 녹봉이 없던 벼슬 아치니까 뭐예요? 굳이 이 무록인이랑 결국엔 뭐 백수겠죠. 지금으로 치면은 공부하는 백수. 그래서 무록인을 내었을까? 나는 붙을 거다. 나를 무록인으로 남겨두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기다려봐라. 붙을 거다. 이런 거지 뭐. 희망 고문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나도 이 말 듣고 그러니까 남편의 답답한 말을 듣고 무익하다, 이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36번이요. 그래서 기억은 농사짓는 선비가 대박난 사건. 그 다음에 니은은 남편의 무능한 답답한 소리.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4번을 보면 기억은 시적하자가 상대를 부러워하는 계기가 되죠. 그쵸? 이 말을 들어서 부러워하는 거지. 그런데 남편의 말은 시적 화자가 상대. 여기서 누구야? 여기서의 상대는 남편이야. 지금 남편이 무능하고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화자가 남편을 위로하는 계기입니까?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말 듣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익이 없다. 문을 닫고 돌이켜 생각하니 문을 닫고 나와버려서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굶고 벗고 글하다가 과거도 못한 사람 많으니라. 그러니까 굶고 벗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렇게 글만 하다가 저 남편은 자기가 붙을 거라고 근자감에 빠져 있는데 근거가 없는 자신감에 빠져 있지만 지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과거도 못한 사람이 많다. 지금 현실을 모르고 있다. 이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아니에요. 이건 아마 앞부분의 부러워함이 되게 강렬하게 머리에 꽂혔기 때문에 요 뒷부분에 읽지 않아가지고 4번들을 많이 고르지 않았을까. 또 이게 또 36번이잖아요.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뒷문제로 끝으로 갈수록 시간이 쫓겼다라고 본다면 앞에만 보고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지. 그걸 이 출제위원도 알고 있어요. 시간이 쫓긴다는 걸. 그러니까 오히려 앞에다가 적절하지 않은 걸
서술을 했다면은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다가 심어 놓은 겁니다. 5번이 정답이죠. 시적 화자가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자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여기 보면 나도 이제 그 말 들어 갑자기 깨달아. 요 깨달음이 뭐냐면은 과거에 맞아 나도 과거에 무슨 일 있었냐면 그게 떠올랐다는 거야. 글 공부하던 허비가 뭐냐면 헛된 비용이라는 겁니다. 과거 보던 이 비용을 다 두어 전지사고 부경부협하였다면 부경부협 뭐라고요? 남편은 밥 갈고 아내는 점심을 내간다. 저 부인 저 남편을 설마 한들 못 미치겠는가. 결국 과거가 떠올랐는데 이 과거는 뭐야? 돈은 돈대로 쓰고 지금 남편의 시험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는 없다. 이것이 떠올랐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계기, 글 공부하던 헛돈, 비용 이런 걸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니은은 시적 화자가 상대 누구였어? 남편이었다고. 남편과의 대화를 단념하는 계기. 그러니까 문 닫고 나와버렸지. 그래서 단념이라는 말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5번이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7번도 14위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3번이 정답입니다. 왜냐면 진나라 사람들이 청학동에 살게 된 이유, 청학동은 어디라고 그랬어? 지리산이라고 그랬잖아. 진나라 사람들은 뭐야? 얘는 도원이야. 그리고 여기 청학동은 지리산, 뭐 여기서는 두류산. 그러니까 여기하고 상관이 없지. 진나라 사람들이 뭐하러 한반도에 청학동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요 주어에다가 청학동에 살게 된 사람들이 진나라 사람들이다 주어를 갖다가 튼 그런 그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아까 목적에다가 튼 것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목적 부분에 적절하지 않은 진술을 할 때 여러분들의 느낌, 그 다음에 이렇게 주체에다가 함정을 걸었을 때 여러분들의 느낌, 이 느낌 차이를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목적에다 거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실수를 더 유발한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38번. 아니 뭐야 이거 5, 6, 7, 8 이거 다 여기 순위권이요. 이건 시간입니다. 시간. 자 보면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일단 1, 2, 3, 4, 5 4번이 정답인데 2번이 또 비정상적으로 많아요. 2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건 2번 먼저 가볼까요? 가에 머나먼 변방길에 가네온의 빛. 이거 뭐야? 왔다 갔다 하는데 머나먼 변방길에 계속 뭐 멀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서울에 집값이 되게 그 많다고 하니까 만약에 서울에서 사업에 실패했다, 뭐에 실패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서울보다 집값이나 아파트값이 싼 곳으로 옮길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귀향은 무슨 일인가? 2번. 오네 먹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빚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남은 전지영농이나 하자는 것에서 부정적 상황에 대응하는 작가의 경험을 엿볼 수 있군. 그랬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남은 전지영농이나 하자 하는 것에서 부정적 상황에 대응하는 작가의 경험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디가 그러냐면 팔고 남은 적을 밭을 또 한 자리 판단 말인가. 이제 남은 전지 역동이나 하자 하니 어릴 때 엇나간 힘을 내 어이 길들이리. 그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부정적 상황에서 뭐 하자는 거야. 남은 전지 역농이나 하자. 이건 이제 땅 계속 그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어서 너 과외래. 과거 시험 준비하지 말고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부정적 상황, 과거는 안 되고 지금 경제적으로는 압박이 가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영농이나 하자, 우리 농사 짓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가의 경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4번은 가액 규중의 어리석은 부녀 그 말을 믿었더니에서 뭐 규중의 어리석은 부녀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규중에 어리석은 부녀라는 건 자기 자신을 얘기한 거예요. 왜 어리석어? 그때 말렸어야 됐다. 그때 말렸어야 됐다. 아유, 지금 돈이 없는데 무슨 과거냐? 그리고 과거가 쉽냐 지금? 공부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쌀만 축내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뭐야? 그 남편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녀라고 얘기하고요. 벼슬길에 못 올라서 귀양은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뭐야? 벼슬길에 나가서 못 나갔어. 못 나갔다고. 그래서 남편을 설득했죠. 왜 실패했습니까? 그러니까 규중에 어리석은 부녀 그 말을 믿었더니,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신인데 왜 어리석다고 표현했어요? 남편을 설득을 못했으니까. 그럼 남편한테 뭘 설득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진짜 과거 그만두고 우리 지금 먹는 게 급하니까, 먹고 사는 일이 급하니까 농사를 짓자. 그렇게 하자는데 남편이 들어 먹었어, 안 들어 먹었어? 안 들어 먹었잖아. 무슨 옥황상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벽창호인데 벽창호. 작가의 모습을, 그다음에 나의 시를 바위에 남기는 모습에서 이상적 공간을 찾는데 실패한 작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4번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규중에 어리석은 부녀 그 말을 믿었더니에서 남편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작가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설득을 안 했다. 지금 정정하는 겁니다. 설득 자체를 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면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봐봐. 내가 의심을 갖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시원하게 해명을 했어. 그러면 그 시원하게 해명한 사람한테 뭘 설득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나 해명을 했고 나는 이제 그 상대방이 말하는 바를 이해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자기 뜻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하는 행위잖아요. 그거를 할 필요가 없었지. 그래서 여기가 틀린 거고요. 그리고 또 나에서 사람들은 말하는 청학동은 끝내 찾을 수가 없어서 다음과 같은 시를 바위에 남겨두었다. 뒷부분은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를 바위에 남기는 것은 이상적 공간을 찾는데 실패했죠. 실패해서 뭐라고 했으니까 끝내 찾을 수가 없어서 다른 말로 실패해서 다음과 같은 시를 바위에 남겨두었다. 뒤에 부분은 맞는데 이거는 꼭 거꾸로 아까와 달리 앞에 부분에서 틀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장난이에요. 저도 지금 아까 처음 설명할 때 그 말장난에 순간적으로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남편을 설득하는데 실패. 설득 자체를 할 필요가 없었다. 이거를 고려를 했어야지. 왜냐면 내가 상대를 믿어버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38번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몇 문제요? 3문제 남았는데 여러분이 고전에 약하다는 게 다시 한번 여기서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전국이겠죠? 이모운전. 자, 고전 소설의 레시피 들어갑니다. 고전 소설은요, 인물을 정말 다양하게 부르기 때문에 이거를 같은 인물인데 진짜 이름으로 불렀다가 아니면은 그 벼슬 이름으로 불렀다가 막 이러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다 같은 인물인데 다른 인물로 여러분들이 잘못 착각하게 된다면 이거는 다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인물 파악이 어떻게 보면 고전 산문을 고전 소설을 해석하는데 정말 중요한 그 작업이다. 그게 정말 중요한 작업이다. 정말 중요한 레시피다라는 거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부마가 인부마예요. 쭉 찾아보면은 제가 이게 표시를 이게 주황색으로 한 것은 반동인물인데 어떻게 보면 양청상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위조서간을 만들어서 천작게 드렸단 말이야. 그 착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양처상 사일보.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뭐 했어? 나쁜 놈이 이모운의 간정을 잡았다. 그러니까 호운의 부자를 잡게 앞서서라. 그러니까 그렇잖아.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고전소설에서 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호은하고 부마의 연결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럼 준일부자를 갑자기 또 준일부자래. 그러니까 준일부자를 여기서 임씨 겁니다. 이모운을 잡았사오니 패하는 바삐 호은의 부자를 잡게 앞서서. 그러면 호은의 부자라고 했는데 좀 뒤에선 또 준일부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임씨라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임호은과 그다음에 임준일은 부자 관계구나. 아직까지는 누가 아빠고 누가 아들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양처상 호연수가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다 같은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모는 아마 주동 인물이 될 거고요. 이 부마로 지금 의심이 되는 부마로 생각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임준이를 잡아온 사연을 주달하온데 그 다음에 너의 부자를이라고 했으니까 임준일의 부자니까 아마 아버지가 임준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아들이 누구였어? 이모은이었지. 그러면 얘네가 부자 관계고 이 부자 관계라고 하는 것은 부자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잖아요. 앞에서.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짐이 너의 부자를 박대하며 엽건을 무엇이 부족하여 찬역을 도모하느냐 일시직과라 임부마가 고두주와에 그랬어. 그래서 부마라는 말이 여기 처음에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임부마라고 제가 여기서 이제 비로소 이 부마가 임부마고 임부마라고 하는 것은 임호은이고 임호은은 아버지 임준일과 같이 잡혀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좀 쉽게 이제 해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달새통, 장운간 얘네들은 그 호황이죠. 호황. 그러니까 반동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인물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임부마 부자. 요 부마라고 하는 것은 벼슬이에요. 벼슬. 그 다음에 여기하고 대척점을 이루는 것이 아까 호연수, 양처상 잡힐 때 반동이었고 그 다음에 얘네가 또 누구하고 싸우냐면 뒷부분에서는 누구랑 싸우냐면 요 호황의 무리들하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달새통, 장운간, 무동왕, 오랑캐, 호황 다 천자를 해치려는 그런 그 음모를 꾸미고 있고 이걸 갖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모은과 이모은이 임부마가 이제 해결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43번을 본다면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여기서 보면 3번이 적절하지 않아요. 이모는 천자의 몸이 상할까 걱정하며 호황을 배웠다라고 했는데 자, 호황을 배웠다. 호황을 뵌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여기 있습니다. 호황이란 게 호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장이 내려와 호장 뱀을 보심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신장이 죽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신장이.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모은이 죽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모은은 천기를 읽어 천자의 위험을 예측했다도 지금 12.5%나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천기를 읽었냐 안 읽었냐 어디 있어? 중략된 부분 줄거리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요. 중략 부분의 줄거리면 생략된 거잖아. 그럼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별도로 중략 부분의 줄거리 아니면 다음 후략된 줄거리 이런 생략된 줄거리 이렇게 따로 나왔다는 것은 거기에 문제나 선택지를 풀 수 있는 힌트를 숨겨놨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양처상은 호연수에게 이모은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머리를 베어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연수에게 이모은의 머리를 베어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호연수에게 이모은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체크인데 사로잡아라 생포해라라고 했는지 아니면 죽여갖고 와라 이거를 또 문제의 정답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구성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쪼잔하죠. 아니 어차피 살려서 데리고 오든 죽여서 데리고 오든 뭔 상관이야. 내가 사로잡았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사로잡아라냐 죽여라였냐 생포했냐 아니면은 사살하느냐 이런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체크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지금 출제자는 찔러 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아마 4번을 또 많이 골랐잖아요. 18.5%. 호연수는 공중에서 내려온 신장에 의해 문 밖으로 내쳐졌다. 이게 지금 나머지 선택지가 다 그 중략된 줄거리 이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여기요. 철갑 입은 신장이 내려와 그 다음에 엄파의 연수를 잡아 문에 내치고 문득 간데 없는지라 이거 나오잖아요. 신장이 내려와가지고 꾸짖었다. 그 다음에 호연수를 잡아가지고 문 밖에 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4번 선택지만 아마 중략된 부분 줄거리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중략
중략된 줄거리 전에 있었다. 다른 선택지는 모두 중략된 줄거리 그 후에 있는 일이므로 이것을 부적절하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셨어요? 제가 분석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5번이 이제 마지막이네요.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뭐야?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4번입니다. 여기 보면 인부마가 달새통과 장훈간 이거 다 오랑캐였어요. 그 천자를 해치려고 했던 점포로 천자를 가리며 호황을 꾸짖는 것에서 천자로부터 신하로서의 명예를 회복한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지금 인부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뢰를 잃었죠. 간신들 그 중략된 부분 줄거리 전에 보면은 간신들의 농간에 의해서 그 참소를 당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신뢰를 잃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자신의 목숨을 중략된 부분 이후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기 때문에 이거를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여기 보시면 천자로부터 신하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기에도 있는 내용이고 하다 보니까 이걸 연결시켜서 적절하다고 생각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 내용을 보면 천자로부터 신하로서의 명예를 회복한 인물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천자를 가렸잖아요. 요 말 안에 지금 모순이야. 천자를 가렸어. 그러니까 그 황제가 천자 아니겠습니까? 황제는 지금 자기를 구해준 사람을 모르는 상황에서 명예를 회복했다라고는 볼 수 없죠. 일단 나를 구해준 사람이 내가 그때 되게 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인부만에 아이고 근데 내가 위기일 때 자기의 목숨을 던져가지고 날 구해줬네. 내가 그 저번에 뭐라고 했던 거 아니지. 죽이려고 했던 거 미안하다. 명예회복. 이 땅땅땅.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천자를 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천자는 나를 구해준 사람이 내가 전에 벌하려 했던 인부마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13회잖아요. 순위도 낮고 순위도 낮은데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 문제라서 아마 시간 부족 때문에 이 45번 문제가 이 순위권에 올라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45번이 순위권에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는데 진짜 어려운 45번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이게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닌데 틀릴 만한 게 아닌데 왜 상위권일까 하는 45번이 있거든요. 이것은 후자.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시간 모자라가지고 쫓기는 상황에서 이렇게 풀었다. 잘못 골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1, 2부 나눠가지고 그 오답률 높은 15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편집할 때 생각해보니까 1, 2부를 붙여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1부, 2부 이렇게 나눴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 영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원테이크로 간 게 아니라 중간에 좀 나눴고요. 또 이걸 안 하다 보니까 한 7번인가 NG가 나가지고 그래서 한 8번째 시도만에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보람이 있습니다. 뭐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떤 학생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급하게 해봤습니다. 2학년 것도 원래 2학년 걸 먼저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2학년 거는 아마 주말 넘어서 하여튼 그 일주일은 안 넘기게 26일 아마 크리스마스쯤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